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능 보시느라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 선생님도 오늘 아침에 학원에 나와서 쭉 업무를 보다가 이제 시험지가 10시, 한 11시 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험지 쭉 풀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애들이 쉽지 않았겠구나. 특히 이제 ABS 연계율이 많이 이제 좀 떨어지면서 특히 이제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 사회 지문도 그렇고 과학 지문도 그렇고 연계가 되긴 됐는데 이게 저는 뭐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연계가 된 것도 아니고 특히 12번 문제도 그렇고 17번 문제는 정말 아이들이 와 이거를 시험장에서 애들이 이거의 핵심을 캐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언어 같은 경우도 풀어보면서 와 이게 애들이 사례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실수가 생기기 쉽겠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급하게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왜냐면 다들 이제 집에 와서 채점들을 막 해볼 텐데 물론 공부는 다 끝났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는 아니고 과학 지문이랑 언어 정도만 가장 어려웠을 것 같아서 그것만 한번 선생님이 급하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협 학생들 진짜 애썼다는 얘기 해주고 싶었고요. 선생님도 좀 준비가 미흡할 수 있지만 본인이 풀었던 거랑 조금 같이 비교해 가면서 어, 이번 시험 마무리를 한번 제대로 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방금 정답률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일단 과학 지문이 14, 15, 16, 17번 이렇게 있는데 사실 14번 문제는 아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5번 문제부터 정답률이 급감하기 시작해서 39%. 엄청나죠? 그 다음에 16번 문제가 조금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51%. 17번은 좀 너무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한 감이 좀 있어. 이건 20%예요. 분명히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거 애들 시험 때 진짜 많이 너무 괴로웠겠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 이 문제를 남겨놓고 안 푼 친구들이 사실은 승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 물론 이 정답률은요, 선생님이 방금 확인한 거라서 아마 내일 아침이나 최종적으로는 좀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어려웠던 추세 자체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은 지문을 하나씩 다 읽는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고민했을 만한 지점들을 위주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내용 위주로 간단한 해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째 단락입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초 대사량은 사실 우리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살펴보면 필수적인 겁니다. 적당한 온도. 쉬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이랑 동일하죠. 우리 기초 대사량은 진짜 말 그대로 숨만 쉬고 있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얘를 여기서 특이한 점은 열량으로 정의했다라는 거. 즉 몸에서 얼만큼의 에너지를 생성하느냐 그걸 열량으로 계산했다라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기초 대사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근육에 비례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첫 단락을 머릿속에서 어떻게 정리했냐면 기초 대사량. 말이 기니까 그냥 기대라고 쓸게요. 자, 이 친구는 바로 열량과 같은 개념인데 결국에는 근육량에 비례하게 된다. 그러니까 살 빼려면 근육을 키워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일반적인 상식을 떠올려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초 대사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그다음에 간접 요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설명이요. 약간 부족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 자, 보면은요. 온도가 일단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 이거를 측정할 건데 온도가 내려가거나 온도가 올라가는 환경이면 그럼 내 몸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활동이 달라지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온도가 일정해야겠구나. 그다음에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또 생각해 보면은 내 몸에서 계속 열이 발산하잖아요. 그럼 공기가 흘러가지 않으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기가 출입을 해야겠구나. 다만 그게 얼만큼 출입이 되는지를 알아야 즉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가 얼만큼 순환됐는지를 따져보면 대략의 열량이 아마 계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간접법은요. 되게 특이한 방식입니다. 산소 소비량을 알아야 되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알아야 돼요. 아마 이거는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각각 어떻게 소비되고 배출되는지에 따라서 뭐 열량을 구하는 공식이나 기준 같은 게 어딘가에 마련이 되어 있겠죠. 물론 여기서 그거를 다 언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부족하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구나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사실 내용이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눈에 딱 보이는 게 숫자들이죠. 선생님은 그래서 일단 당연히 여기서부터 숫자가 나왔으니까 공식을 찾아봐야지. 혹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체중, 체표 면적 같은 것을 일단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대사량의 변화. 그러니까 아마 X축, Y축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발상의 핵심은 사실은 지문 내용 흐름에도 있었지만 지문 안에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를 준비했냐면요. 그래프를 그려볼 준비를 일단 해놓고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체로 발생된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하는데 근데 체표 면적은 체중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체중 0.67 하면 이게 체표 면적이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계산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뭐 어려운 말 같은데 사실은 되게 단순한 말입니다. 바로 뭐냐면 체중이 W에서 EW면은요 그냥 2배 됐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대략 한 80kg니까 그냥 160kg가 됐다는 얘기죠. 자, 이때 자 체중의 증가율은 당연히 2배겠죠. 그런데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0.67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약 1.6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체중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기초대사량을 넣었을 때 이 1.6이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 직선이 나올 수가 없고 얘가 이런 식의 곡선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만약에 체중이랑 기초대사량에서 요 값이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얘는 직선으로 올라갈 거고 이 값이 만약에 1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기하급수의 모양으로 올라가겠구나. 대략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 단락의 독해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냥 실험 내용이에요. 생쥐부터 코끼리까지면 진짜 조그만한 것부터 엄청 큰 것까지 실험을 해봤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동물별로 체중과 기초대사량의 순서상을 점으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이 그래프의 어딘가쯤에 점들이 막 찍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다음 단락으로 갔어요. 자,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다를 경우. 자, 이게 지금 다를 경우죠. 왜요? 아까 체중이 2배가 되면 0.67승이라고 했으니까요. 증가율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그래프라고 부르고요. 이때 점들은 직선이 아닌 곡선의 주변부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요 곡선에 아마 요런 주변부에 이렇게 분포하는데 요런 것들의 평균 부분이나 가장 많이 몰리는 부분을 합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내가 충격을 받았던 단어가 뭐냐면 갑자기 상용로그란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상용로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지 않아요? 물론 배운 적이 있긴 있지만 너무 옛날 얘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당황했는데 뭐 어쩌겠어요. 당황해도 일단은 나왔으면 뭐 뭔가 설명해 주겠지. 그래서 쭉 읽어봤어요. 계속. 예를 취해서 새롭게 순서상을 만들면은 그림과 같이 직선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곡선으로 그렸던 이 친구가 일반 그래프라면 얘는 그냥 로그 값으로 바꾼 거라는 거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렇게 직선이 나왔을 때 이 점들이 주변부에 찍히는 것은 사실 얘랑 큰 차이가 없구나. 그리고 당연히 실험을 통한 값에는 오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편차도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서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이때 직선의 기울기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를요. 다시 한번 이용을 해봤어요. 자, 얘가 만약에 1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1보다 커요. 이 친구는 1보다 작아요.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겠네요. 선생님이 실수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이때 1보다 작으면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 자, 그리고 기울기도 작아진다. 약간 좀 순서 어그러지게 읽었는데요. 자, 어쨌든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증가율 비교입니다. 이 친구는 체중이랑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이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체중이랑 기초대사량의 변화를 따졌을 때 이렇게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적은 거. 그럼 맨 위에 이 친구는요. 체중이랑 기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의 모양을 보이겠구나. 자, 그리고 이렇듯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면서 함께 증가할 때 상대 성장이라고 하길래 그렇다면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묶어서 우리가 상대 성장이라고 기억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막 머릿속으로 예시를 떠올려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키랑 손이 길기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증가율이 같은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 키가 180이니까 내가 만약에 키가 3.6m가 되면 손이 지금보다 딱 2배가 커지는 거죠. 길이가.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본 게 우리 일반적으로 키가 크면은 머리가 이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은 작아지죠. 그죠? 그렇다면은 몸 크기랑 머리랑 비교했을 때는 아마도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기울기가 작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넘어가 봤습니다. 자, 한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또 선생님을 당황하게 한 절편. 내가 절편을 어떻게 알겠니 얘들아. 그냥 아까처럼 똑같이 생각한 거죠. 그냥 이 그래프를 로그로 하면 직선이라고 한다더라. 그리고 절편 뭐 어디가 나오겠지. 그리고 최소 제곱법이 뭔지나 제대로 잘 기억을 해두자. 라고 했더니 다행스럽게도 이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순서쌍이 찍혀요. 그러면 요 말 그대로 각 점에서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 즉 여기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요만큼이 편차라는 거죠. 얘를 이렇게 그었을 때 요만큼이 편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순서쌍이 점이 4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선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A라고 합시다. 얘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B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하고 C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A가 아마도 이 편차의 제곱을 한 것을 더한 여기서 말하는 편차 제곱 합. 아마 가장 작겠죠.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최적의 직선을 찾고 그거를 기울기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직선의 기울기가 0.75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했을 때 자, 체중에다가 0.67을 처음에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클라이버의 법칙이라는 거는 체중에다가 0.75를 했으니까 사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즉 체중과 체표 면적의 비례 관계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사실상 체중에 조금 더 많이 비율이 이게 반영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특별하게 명칭을 붙여서 대사체중이라고요.
그리고 되게 갑자기 화제가 딴 데로 바뀌어요. 약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기초대사량 측정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얘를 적용해서 한다고. 그럼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거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체중이 50kg라고 50 말이 안 100kg라고 합시다. 100kg일 때 약을 한 100g짜리를 먹는다고 쳐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체중이 200kg가 됐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약을 200g짜리를 먹으면 안 됩니다. 왜요? 얘가 0.75잖아요. 뭐 정확하게 숫자가 어떻게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어쨌든 200g이 아니라 100g과 200g 사이 어떤 값에 해당하는 약을 먹어야 하는구나. 그런 정도의 예시를 떠올려 보면서 이 지문을 마무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문이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 해설도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조금 따라하기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준비가 많이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자,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아이고, 이걸 주면 안 되지. 이거를 쓸 건 써가면서 한번 같이 풀어보죠. 자, 일단 14번은 여러분들 정답률이 지금 어쨌든 공개된 것으로는 73%인데요. 얘는 2, 3번 정도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개체가 체중이 늘 때 다른 변화가 없이 근육량이 늘면,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 나왔던 비례관계,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적당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했는데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둘의 비율이죠. 즉 가로축,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 차이가 아니라 그 비율과 동일하다라고 해야 맞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얘가 100% 변했는데 얘가 100% 변했으면 그걸 빼면 0이잖아요. 기울기가 그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정답은 3번이다. 간단하게. 자, 이 문제부터가 어렵습니다. 갑자기 정답률이 30%대로 뚝 떨어진 또 지웠어. 선생님의 실수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 문제 보시면은 아이고, 선생님도 문제를 좀 보고 풀게요. 여러분들은 잘 보겠지만 선생님은 잘 안 보여 글자가 여기서. 자, 15번에 자, 윗글을 읽고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는 2번, 3번, 4번, 5번. 어휴, 어렵다 보니까 진짜 선지 분포가 다양하네요. 자, 2번 볼까요?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그렇죠. 체표 면적은 0.67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 클라이버의 결론은 0.75의 관계였으니까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 적절한 설명이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19세기 초기 연구자들은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 요 그래프 모양이죠? 그죠? 아까 2배가 되면 1.6배라고 했잖아요. 얘는 2배일 때.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3번 적절하구나. 그 다음에 4번. 자, 코끼리에게 적용되는 치료제 허용량이라고 했는데 자, 이건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요거 그냥 지우고 합시다. 자, 코끼리가 만약에 체중이 말도 안 되지만 2kg이라고 해볼게요. kg도 지웁시다. 보기 힘든데. 그 다음에 쥐도 뭐 말도 안 되지만 1kg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이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들 그냥 체중에 비례하면은 코끼리가 먹는 것보다 절반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 내가 머릿속에 떠올렸던 게 내가 체중이 2배가 된다고 해서 약을 2배를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은 체중이 절반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절반보다 많이 먹어야 된다. 이것도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그랬던 요 모양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이게 체중이 1이고요. 이게 체중이 2예요. 그러면 체중은 절반이 됐는데 기초대사량은 별로 안 떨어졌죠. 그러니까 체중에 비례해서 생쥐한테 적용할 허용량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과다 복용이 아니라 과소복용이 되겠구나. 이 과정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한 거 2가지 다시 얘기할게요. 아까 지문 말미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체중이 2배가 되면 약을 2배를 먹으면 안 된다. 왜? 너무 많은 거니까. 그럼 거꾸로 내가 체중이 절반이 되면
약을 절반보다는 많이 먹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그리고 다시 그래프로 설명했을 때도 약을 절반으로 줄이면 체중에 맞춰서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기초 대사량의 변화를 못 따라가죠. 그래서 얘는 이만큼 줄었지만 조금 줄어드니까 실제로는 약을 절반보다는 많이 먹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과다 복용이 아니라 과소 복용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구나.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게 선생님이 봤어 너무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5번. 클라베 법칙에 따르면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 필요량이 초기 연구보다 많죠. 이건 여기도 있죠. 0.67이라고 생각했던 게 0.75라고 됐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힘든 문제 하나가 지금 방금 끝났습니다. 이 문제 푸시느라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조금 쉬운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많이 괴로웠겠죠, 이 문제도 당연히. 자, 기억니인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여기 아까 직접이었습니다. 이 친구 간접. 자, 이 친구는 절반 정도가 맞췄는데 사실 정답 선지인 4번을 제외하면 다 선택한 비율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고민했던 과정들이 뭐 유사했던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기억 직접입니다. 환경 온도에 따라 조정하는 변온 동물이다. 근데 여러분 변온 동물인데 기억 아까 뭐였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했죠. 그럼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변온 동물의 체온도 일정할 테니까 측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적당하겠죠. 그다음 2번 니은. 얘는 산소 측정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죠. 그죠? 아마 답을 고르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기 뭔가 함정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아마 찍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3번. 자, 격한 움직임이 제한된 편하게 쉬는 상태. 이거는 기억과 니은 모두예요. 애초에 기초대사량 정의가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4번입니다. 마지막 아니고 정답 4번입니다. 자, 기억과 니은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그렇죠.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구해야 되는 거고 우리 첫째 단락에서도 기초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편안한 온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따라서 우리가 정답이 4번이다. 마지막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하면 안 돼요. 공복입니다. 빈속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수능 문제가 사실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설 문제는 잘 이해가 안 돼도 뭔가 이렇게 말을 맞춰보고 하면 되는데 이게 수능 문제는 이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표현이 없을 경우가 많아서 지문과 선지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뭔가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 상태로 선지를 봐야 편안하지. 그러니까 막 지문에서 우왕좌왕 해버리면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답을 찾기도 어려운 그런 소리가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문제 17번입니다. 선생님 처음에 이 문제 보고 당황했어요. 나도 답이 없는 줄 알았어. 같이 볼까요? 자, 지금 아마 요 글자들이 여러분 눈에 잘 보이려나요? 확인 좀 해볼까요? 이 글자들이 잘 안 보이네요, 지금. 선생님 급하게 한다고 캡처해서 넣었더니 자, 이거는 내가 읽으면서 그냥 분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농개의 수컷은 직개발 하나가 매우 큰데요. 큰 직개발의 길이는 개딱지의 폭에 상대 성장을 한다. 자, 지문에서 상대 성장을 한다고 하면 얘가 직선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한 거는 얘가 A, B, C 이 세 개 중에는 분명히 하나일 것이다. 자, 얘가 기울기 1이에요. 얘가 기울기가 1보다 큰 거. 얘가 기울기가 1보다 작은 겁니다. 그리고요. 자, A, 개딱지의 폭을 이용해서 B,
큰 직개발의 길이를 추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걸 측정했어요. 그리고 L그래프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얘를 직선으로 고려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자,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개딱지의 폭, 그 다음에 여기가 길이. 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자, 우리 사실 이거요. 지문 속에서 했던 분석이랑 100% 똑같아요. 뭐만 바뀐 거냐면 여기에 폭이 들어가고 여기에 길이 들어간 것만 달라요. 따라서 우리가 이 친구를요. 아까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오잖아요. 증가율. 그러면 자, 폭, 그 다음에 길이 관계에서 자, 이 친구 A 같은 경우에는 길이의 증가율이 큰 거, B는 동일한 거, 그 다음에 C는요. 반대로 길이의 증가율이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지문과 완전하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택지를 가보면은 목이 메어와. 자, 1번.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아까 봤던 대로 막 점을 찍어가지고 막 편차를 구하겠죠. 그러면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아요. 이 말 나와야겠네요. 어떻게 해요? 폭의 증가율보다 길이의 증가율이 작아야 한다.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A가 B에 비례한다. A가 뭐였냐면 폭이고요. B가 길이에요. 이거 이상해야 되죠. 자, 왜냐?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자주 하는 방식인데 저런 식으로 뭐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이라고 지문과 보기의 근거에서 얘기하면 뒤에만을 그냥 생각해봐요. 우리 분명히 뭐라고 했죠? 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폭의 증가율보다 길이의 증가율이 작다. 그죠? 그러니까 폭의 증가율과 길이의 증가율이 어쨌든 기울기 값은 작지만 비례관계여야 되는데 얘는 증가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폭이잖아요. 얘도 그냥 길이잖아요. 그냥 폭이 그냥 길이잖아요. 증가율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문에도 아까 살펴보면은요. 이거 지우고 설명할게요. 지문 속에서 대사 체중과 그 다음에 기초 대사량이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사 체중은 아까 체중에다가 0.75를 제곱한 거였죠. 그럼 여기서 제대로 된 말이 나오려면요. 어떻게 나와야 돼요? A가 아니라 폭의 증가율에 B의 증가율이 비례한다라고 말이 바뀌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너무 지나친 함정입니다. 솔직히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어이가 없었어요. 아,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함정을 봤다. 이게 수능답지 않습니다. 사실은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이 문제는요. 자, 어쨌든 나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학생들 입장에서 사실은 1번이 만약에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지문에 이해했던 방식을 그대로 2, 3, 4, 5번에서 확실하게 제낄 수 있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 최적의 직선을 구해서 A와 B의 증가율을 비교했는데요. 자, 이때 지금 멀리 떨어지면 편차 제곱합은 작을 수가 없죠. 이건 A가 아니라 1번을 이해를 못한다고 해도 2번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확실하게 틀렸구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크다면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아이고 내가 또 다 지워놨어. 우리 아까 그래프 이렇게 나왔던 거 1보다 큰 거 1보다 작은 거 이렇게 나왔던 거 그러면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곡선이라고 했는데 아니죠. 왜? 아까 상대 성장은 직선이라고 그랬잖아요. 틀렸죠. 그쵸? 그 다음에 4번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 작다면 자, 요 얘기입니다. 그때 점들 사이를 지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아야죠. 확실하게 틀렸죠. 그죠? 5번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같습니다. 자, 같다란 얘기는요. 기울기 값이 1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직선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곡선의 주변 부분보다 틀렸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1번을 답을 딱 하고 한 번을 고를 수 있다라고 선생님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설계된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2, 3, 4, 5번이 확실하게 틀렸으면 시험장에서 애매하게 몰라 1번 같아 그냥 사실은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정말 많은 고민과 좌절을 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이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문법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수고하셨습니다.